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얘기 먼저 해볼까요? 저 중동 전쟁 얘기인데 네. 오늘 새벽에 그 CNN이 미국 고위 관리가 그랬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그 휴전, 인도주의적인 휴전에 대해서 그 합의를 했다. 근데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고 어쩌면 잘못하면 깨질지도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네. 중국 관영통신이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그 팔레스타인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초기 합의를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랍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제 관여하면서 잠정적인 인도주의 휴전에 초기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통의 얘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단이 각자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 발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이행될 거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다 덧붙이길요. 하마스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인질, 민간인 인질을 네. 석방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사람 가운데 여성하고 이 어린이들하고 교환하는 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잠정적인 인도주의 휴전에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초기 합의했다. 이 내용이 전해졌었는데 조금 전에. 네. 어제도 하마스 쪽 뭐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네. 인질을 최대 70명까지 하면서 뭐 5시간 정도 그 휴전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잠정적인 그 인도주의 휴전에 초기 합의했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공식적이진 않지만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는 걸 보면 가능성이 좀 높은 일단 신화통신만 얘기가 보도가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계속해서 좀 해보죠.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가장 앞으로. 큰 관심사. 이제 내일인가요?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언론들이 이번에 뭔가 좀 관계가 상당히 좀 좋은 그 진전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새벽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 기후위기 대응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그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목표는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미중 정상회담 성공 기준이 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상적인 소통 경로로 돌아가서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전화를 걸어서 대화하고 거기다가 더하기를 군 당국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군사 대화체 네. 그 대화 채널이 재개된다는 걸 사실상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이런 중국 사람들이 좀 보다 나은 그런 급여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중국도 미국도 전 세계 모두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미국 기업들이 투자할 때 모든 영업 비밀을 뭐 넘겨야 하는 그런 거는 더 이상 그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중국의 지금의 무역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뭐 시진핑 주석하고 상당히 좀 기싸움을 할 것 같은데 새벽 보도를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만날 모양입니다. 네. 일단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한다라는 얘기는 이 경제 수장들끼리 만났을 나왔었죠. 때도 얘기가 근데 나왔었던 이제 바이든이 건데. 이것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얘기를 좀 확인을 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어쨌든 관계를 좀 좋게 바꾸고 싶다라는 것도 강조를 그리고 한 거네요. 시진핑도 조금 전에 네. 이제 베이징을 출발한 걸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사람 간에 한 1년 만에 이제 재대결이 이제 막 열렸습니다. 네.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요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원래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기간에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죠. 네.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 포함해서 한미일 14개국.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 자기들끼리 또 정상회담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무역 부문에 대한 어떤 협상 진정 결과가 발표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게 이번엔 뭔가 뭐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이 IPEF는 이거는 뭐 무역 협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시장 접근권이라든가 뭐 관세 문제는 없고 어떤 그런 그 일종의 뭐랄까요? 어떤 그 서로가 이니셔티브인데 이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역 부문,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이 가운데 그
공급망 네. 부분은 지난 5월에 타결이 됐고요. 이번에 이 무역 부분, 사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뭔가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옐런도 그저께 그 에이펙 그 재무회담 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중대한 진전은 있는데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뭔가 이 무역 부분에서도 뭔가 좀 협상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쪽에 남은 현안들이 있다. 아직 네. 좀 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게 이제 미국 발표가 쪽 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청정경제하고 공정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뭔가 좀 좀 진전 내용이 오히려 발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조금 전에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 대선하고 조금 연계가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백악관에서 이게 이제 무역 협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니셔티브를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제 해왔는데, 대선 전에 무역 협상 이런 식으로 무역 협정 같은 거를 협상을 해서 결과를 내놓는 게 오히려 자칫 민주당이 좀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악시오스가 이제 상기시킨 게 TPP 기억하시죠? 네. 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네. 협정. 네. 이게 오바마 때 미국이 주도해서 이거를 타결을 시켰죠.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제 오바마 뒤에 들어서면서 이게 미국 노동자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탈퇴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TPP가 이제 미국하고 호주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선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미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자칫 이거를 했으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리턴 매치를 앞두고 있는 이제 가능성이 큰데, 그렇죠. 트럼프가 또 이걸 이제 시비를 걸게 되면은 괜히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야, 이거 선거 전까지 너무 빨리 하지 말라고 협상팀한테 긴급 지침을 준 것 같다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좀 끌어라, 이런 식의 지침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대선에 관련된 뭔가 그렇습니다. 뒷이야기가 있을지 몰랐는데,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민감하고 중요한 게 무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빠질 것 같다라는. 사실 뭐 TPP 네. 이 지금 IPEF는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죠. 그리고 뭐 여기 뭐 한미일, 뭐 인도, 호주, 뉴질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뭐 필리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의 친정인 민주당 쪽에서도 야, 그거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좀 선거 때까지 괜히 책 잡히지 말자는 식의 그런 그 내부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악시오스 보도가 그렇습니다. 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이 대선의 영향으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다라는 보도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무디스가 미국 신용 전망을 하향했잖아요. 지금 뭐 기준에서는 트리플 A를 유지를 하지만 전망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옐런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기억하시겠지만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피치하고 스탠더드 푸어스는 이미 미국 신용 등급을 낮췄죠. 네. 그리고 이제 무디스는 이제 신용 등급은 유지를 했는데 최고 등급으로 이거를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죠.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죠. 시사죠. 경고죠.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옐런이 에이펙 재무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여기 동의할 수 없다.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탄탄하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도 뭐 왈가왈부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유동 자산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빚이 너무 많고 지금 그렇죠. 셧다운 위기나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가 좀 크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옐런 장관도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 장기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부채 지속 가능성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재정 경로에 지금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셧다운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동문서답했습니다. 셧다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셧다운이 불필요한 경제 역풍을 불러올 거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한테 빨리 이걸 예산 해결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이 허리펑 부총리하고 만났을 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틀 만났고 네. 이제 이번 기자회견에서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만나서 특정 산업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금융 지원이 공급 과잉 때문에 다른 나라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중국도 이 점을 이해했다. 이렇게 옐런이 또 지적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에이펙 재무회담 참석자들도 중국 성장이 지금 이제 둔화되고 있는 게 역내 경제 전망에 하방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같이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디커플링 안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왔었는데 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옐런 장관 얘기가 일단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니까 물론이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좀 따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미중 경제 상황과 관련된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 좀 보겠습니다. 2년 만에 역전이 됐다. 시진핑 주석이 더는 자랑을 못한다. 이거 어떤 얘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그거를 이제 에이펙 이제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짚었는데요. 네. 한 2년 전만 해도 시진핑이 자신만만했다는 겁니다. 당시 뭐 그 당시에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탄력을 받았죠. 그때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상기시켰습니다. 동방은 뜨고 서방은 진다. 그랬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급변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지금 더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처지가 이제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경제는 인플레가 조금 좀 진정되는 상황이고 또 활기를 띠고 있다. 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뭐 부동산 거품 문제, 그다음에 지방 정부 부채 이것도 이제 갈수록 더 이제 어려움이 불거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신뢰 하락에다가 이제 디플레 그 우려까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도전이 중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좀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라는 것도 지적했네요. 네. 네.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죽었다고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제조업이 세계에서 가장 그 방대한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게 현실 아니냐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네. 한 예로 올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수출국이 된 것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직계를 이용해서 미국이 견제하지만 중국이 이제 이런 범용 조금 좀 정밀도가 떨어지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2026년 정도가 되면은 전 세계 생산의 한 42% 정도를 차지할 거다. 그렇게 또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소비 둔화 그 리스크가 좀 아직은 있는데 중국은 조금 소비 구매력이 좀 회복되는 추세다. 이것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 얘기인데 노조 파업권 논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어떤 얘기인가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그 노조 파업권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1948년에 제정된 그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 87호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이게 이제 결사자유와 단결권 보호협약 이제 이건데요. 여기 따라서 노조 파업권이 여기서 뒷받침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ILO 전문가위원회 일각에서는 이거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노조 파업권이 이런 그 국제협약 87호로다가 뒷받침된다 안 된다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제노동기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제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그 87호에 따라서 보호가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결사자유와 네. 단결권 보호 협약에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동안에 이게 계속 이게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이거 말고 또 그 29호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네. 이제 강제 노동 금지 협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결권하고 단체 교섭권 협약이 98호도 있습니다. 근데 이 98호 그다음에 29호 그다음에 87호까지 우리도 지금 2021년 4월에 비준했고 지난해 4월부터 국내법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고 발효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게 이제 이번 국제사법재판소가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노조 파업권이 이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뒷받침이 된다 안 된다 이제 판결이 나는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우리도 지켜볼 중요한 이슈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유럽연합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제12차군요. 러시아 대한 제재 패키지
세계 1위 다이아몬드 생산국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그동안에 아니면요. 유럽연합이 네. 계속 제재를 했지만 러시아산 다이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은 제외를 시켜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이아몬드가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G7도 이걸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연간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로 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2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 걸로 돼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이제 아프리카 보츠와나 정도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총 캐럿 기준으로 하면요, 한 1억 2천만 캐럿 정도인데, 이 가운데 한 4,200만 캐럿이 러시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수가 포함될 것으로 거의 보인다라는 네. 거죠. 금수 그런데 조치가. 이제 네. 지금 이거를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는 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조금 보면요, 러시아 수출에서 다이아몬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채 안 됩니다. 네. 하지만 그 러시아 전체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의 한 90%를 러시아 국영기업인 알로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크렘린하고 연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하는 이유가 알로사를 돈줄을 조이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비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서방 이제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4월에요. 그 세계 그 보석 업계에 대해서 알로사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자기들도 물론 제재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거래 허브가 벨기에거든요. 근데 벨기에가 그때 굉장히 반대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워낙 압박이 거세니까 벨기에도 오케이 조건부로다가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이제 이번에 12차 제재에 다이아몬드도 넣고 이러면은 이제 뭐 이번 주에 발표가 될 거라는 관측인데요. 그런 얘기도 있네요. 시장 특성상 다이아몬드가 뭐 러시아산만이 아니라 좀 섞여서 혼합돼서 이게 이제 얘기- 혼합 네. 원산지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에서 온 건지 아닌지 추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찬성론자들은 이제 알로사 수익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푸틴한테 충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인도 같은 경우 지금 러시아 다이아몬드를 원석을 수입해서 이제 거기서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인도에서 거래하는 물량도 이미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알로사를 이렇게 차단을 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도 지금 이제 질이 좋아지고 가격도 싼데 러시아 원석 공급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인공 다이아몬드 쪽으로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게 이제 제재 찬성론자들의 논리입니다. 네. 반면에 효과 없다. 왜냐하면 워낙 러시아 원석하고 인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회 거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제 제재가 되면은 1캐럿 이상만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캐럿 이하라든가 연마된 거는 제재에서 빠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판매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보석 유통하는 그룹이 라파포트 그룹인데 거기 회장 얘기가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거다. 특히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드비어스 같은 알로사하고 경쟁하는 데는 오히려 더 혜택을 입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피 묻은 다이아몬드,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든 그 kimberley 프로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이 왜곡되면 그 어렵게 만든 kimberley 프로세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또 이 회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반론이 상당히 지금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유가 양쪽 다 팽팽하고 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실효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있느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줄을 좀 조일 필요가 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자, 다음 얘기해 봅니다. 46개국이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강조하는 정치 선언에 동참을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네, 등이 미국 포함되네요. 주도해서 네. 뭐 일본, 우리나라,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 45개국, 네. 46개국이 인공지능을 군사적으로 책임 있게 이용하려는 그 정치적인 선언에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이런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발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네. AI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규정도 필요하고 도덕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군사적 이용,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강조하는 정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긴데요.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좀 뭐 센 얘기 많이 하는 분이지만 해충으로 표현했다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걸 뭐 전달을 해드릴까 하다가 아유 참 워낙 또 그래서 한번 지금 네. 뭐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말이죠. 네네. 지난 토요일입니다. 뉴햄프셔 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해충처럼 살며 거짓말하고 도덕질 일삼고 뭐 선거에서 속임수 쓰는 늘 하는 얘기 있죠.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 급진좌파, 깡패 근절을 맹세한다. 그러면서 해충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고 또 여기 또 네. 뭐라 그랬냐면 외부에서 오는 위협은 내부에서 나오는 위협에 비해서 훨씬 덜 위험하고 덜 중대하다. 그래서 미국이 강한 지도자를 가지면 러시아, 중국,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려고 하지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다시 뽑아달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여기 지금 이거 뭐 적자가 엄청나대는데 여기도 또 비슷한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도 네. 해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대해서 뉴욕의 역사학자 얘기가 사람을 해충이라고 부르는 건 옛날에 히틀러, 무솔리니 정도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지적을 꼬집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최빈국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요트와 SUV 구입 추경을 승인해서 지탄을 받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데 1인당 네. 평균 소득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2,14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8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추경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요. 한 뭐 3,800만 달러. 근데 여기 뭐 대통령 전용기 개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한 600만 달러 이상이 무슨 뭐 학자금 대출 명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대통령 부인하고 국회의원들 뭐 요트 구입,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SUV 자동차 사주는 비용 이런 거라는 네.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에그플레이션도 심각하고 지금 뭐 전문지까지 파업을 하거든요. 네.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이게 이제 폭로가 되는 바람에 지금 뭐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럴 만한 이슈네요. 창피한 얘기죠 네. 진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